네, 지난 시간에 이제 1월달 급여까지 입력을 했죠. 그러면 1월 급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현철 씨는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공제 사항은 확인을 해 봤는데 과세 비과세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현철 씨의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모두 과세이니까 과세급여 500만 원 맞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성동일 사원의 지급액 개는 410만 원인데 비과세가 4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40만 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대 비과세로 적용했죠. 그 다음에 차량 운전 보조금, 차량 보조금 비과세로 적용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보조금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한단 말이죠. 급여 프로그램에서 20만 원 한도를 자동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만 이 두 개 중에서 차량 보조금 20만 원 적용해 가지고 40만 원이 비과세로 적용되고 나머지 급여가 과세로 된 겁니다. 이 과세 급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가 됐다 이런 얘기죠. 과세 급여가 많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거고, 과세 급여가 적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 노현주 보겠습니다. 노현주 씨는 총 지급액은 370만 원인데 그 중에 과세와 비과세를 먼저 비과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만 원인데 육아수당 비과세죠. 식대 20만 원 비과세죠. 차량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이죠. 연장근로는 비과세 등록을 했지만 노현주 씨는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과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등록했던 연장근로, 차량 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중에서 노현주 씨에 해당되는 요 세 개, 그것은 60만 원이다. 잘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사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급여와 공제액의 차인 지급액을 이 화면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명 전체에 대한 것은 이쪽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가 따로 있고요.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것은 개인별로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을 개인별로 확인해 보는 화면은 이쪽 화면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급여 자료를 입력할 텐데 2월과 1월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귀속 연호를 2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구분해서 1번 급여라는 구분을 선택해 주면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복사해서 사용하겠냐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은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됩니다. 재계산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계산을 적용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가령 어떤 그 보험료 관계된 요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어느 달부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하려면은 재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 후 재계산이라는 것을 이용하세요. 자, 복사 후 재계산 클릭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재계산 창이 또 나옵니다. 전체 사원을 재계산하면 돼요. 전체 사원 체크하시고 확인. 전체 사원 재계산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원 재계산 2월 급여 끝났어요. 3월 급여 입력하겠습니다. 3월로 귀속 연월일 선택해 주시고
구분은 역시 1번 급여하신 다음에 똑같이 복사 후 재계산 클릭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도 밑에 확인 눌러서 전체 사원 재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4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클릭하시고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또 확인. 5월도 복사하겠습니다. 5월 귀속연호를 5월로 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자, 6월도 그렇게 한 다음에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을 한 다음에 원장님 팝업에 5월부터 안 나오는데요? 네. 잠깐만요. 감면을 넣은 게 없거든요. 자, 이진섭의 기본급에 190만 원, 차량 보조금에 연장근로 수당 30만 원, 식대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월달 급여에서는 이진섭 사원의 급여 자료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체크를 해보니까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로 복사해 갈 거고요. 8월에 가서 또 우리가 고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 6월을 7월로 바꿔 주십시오. 7월로 선택하시고 1번 급여 하신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네, 확인 단추를 눌러서 전체 사원 재계산 해줍니다. 안내를 누르면 안내에서도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창이 안 나와요. 팝업이. 7월에도. 어떤 복사 후 재계산이 안 나와요? 네. 7월이 그럼 미리 입력됐던 거 아닌가요? 7월 데이터가? 자, 이제 8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속 연월일을 8월로 해주시고 8월로 해주시고 구분해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요. 네, 확인 두 번 누르시고 자, 왜 8월에서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그 위에 박스에 지시사항 중에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시 정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을 위해서는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퇴사 날짜를 이때 입력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사원 등록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성동일 사원을 클릭하시고 성동일 사원에 여기 20번 있잖아요. 여기 퇴사 연월일 20번의 퇴사 연월일에다가 2024 0825 예, 여기 퇴사 연월일을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 비워놓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8월 달에 등록을 8월 달에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워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8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사원 등록에다가 퇴사 연월일을 퇴사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에 오셔서 위에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재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재계산 눌러도 되고 조회 눌러도 됩니다. 재계산 확인. 오른쪽 상단에 재계산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성동일 자리에 파란색 글씨로 바뀌게 됩니다.
성동일 사원의 이름이 파란색 글씨로 바뀌죠. 예. 자, 성동일을 체크하시고요. 저기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눌러요. 자, 성동일 체크하시고 중도 퇴사자 단추를 누르고 나면 연말정산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정산 명세가 나타나는데요. 정산 명세가 나타나는데 다른 추가 자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산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에 가보시면은 1월부터 8월까지 기납부세액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결정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결정세액이 없는데 원천징수를 그동안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다시 돌려받고 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0만 3,790원을 환급받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소득세가 이렇게 반영을 안 눌렀네요. 제가 ESC 제가 창을 그냥 닫아서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에서 반영 눌러야 돼요. 밑에 반영. 그래야 여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환급받을 세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인지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8월달. 그래서 성동일 씨의 차인지 금액은 424만 5,850원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사 6월 달에는 이진섭 씨 입사 이슈가 있었고 8월에는 성동일 씨의 퇴사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다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이 8월 급여를 9, 10, 11, 3개월 더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귀속연월일에 9를 클릭하시고 9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클릭하시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월로 입력하시고요. 귀속연호를 10월로 하시고 9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11월까지 복사하겠습니다. 12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네, 확인. 이 다음 달로 이 복사 후 재계산 하는 작업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복사 후 재계산을 할 만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한 달치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11월까지는 이제 급여가 똑같지만 297쪽에 보시면 12월 급여는 또 이렇게 급여 대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 상여금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상여금이. 그래서 12월 급여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은 이 구분을 급여 더하기 상여로 해서 여기 급여 항목에 상여가 나타나도록 양식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사를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2호로 귀속 연호를 12로 선택하신 다음에 구분해서 말이죠. 2번을 선택하세요. 급여 더하기 상여. 그래야 상여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복사 후 재계산.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상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여만 추가하면 똑같아집니다. 나머지 급여 자료가 다 똑같아요. 위에 거 11월 달까지 하고
내서 상여만 추가해 줄까요? 예, 상여금 450만 원. 김현철 입력했고 노현주 클릭해서 노현주의 상여 270만 원. 그 다음에 이진섭 클릭을 해서 이진섭의 상여 190만 원.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급여 자료를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요한 것은 수당 및 공제 등록. 요거 문제 꼭 나옵니다. 수당 및 공제 등록 하면서 우리가 여기 귀속월과 구분, 그 다음에 지급 날짜, 이거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수당 및 공제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을 하는데,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는 귀속월,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것은 급여냐 급여 플러스 상여냐, 이 구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날짜, 급여 지급일 몇 월 며칠 날 지급하느냐, 예, 요 세 가지 입력해서 급여 자료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원장님. 예. 상조회비 김현철 2만 원인데 네. 지금 상조회비 때문에 지금 값이 계속 틀리는데. 상조회비 10,000원 아닌데 김현철? 아니, 김현철은 2만 원으로 돼 있을걸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김현철 상조. 저기 상조회비 값이 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 빼먹으셨나봐요. 김현철 씨는 2만 원. 네. 노현주 씨 노현주 씨 상조회비가 빠졌네? 그래서 값이 여기 10,000원 빠졌네요. 제가 다 빼먹었나 그러면? 11월에 급여를 한번 볼게요. 노현주 씨 상조회비를 제가 안 넣었네요. 여러분도 안 넣었나요? 뒤로 가면서 다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만약에 노현주 씨 상조회비를 빠뜨리신 분은요, 뒤로 가면서 매달 다 넣어주십시오. 저는 그 감면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냥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고 할까요? 아, 그냥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볼게요. 우리가 제대로 입력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저는 노현주 씨 뒤로 가면서 다 바꾸겠습니다. 아까 공제, 개 이런 거 맞춰봤을 때 틀렸었나 보네. 꼼꼼하게 안 맞춰봤었나 봐.
네, 저는 다 고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월까지 모든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을 다 마쳤고요. 시험에서는 한 달치만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수당 등록, 공제 등록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01페이지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뭐냐? 우리가 매월 급여를 입력하고 나서요.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원천징수했던 거 있죠. 소득세. 그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10일 날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 줘야 되거든요. 소득세법 제 127조에 규정한 내용이에요. 자,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면은 소득세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10일인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법인세 원천징수 또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그러니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라는 건 근로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원천징수 한 내역이 있는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10일 날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수행과제 한번 보면은요. 8월분 급여 자료 및 중도 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 가지고요. 요렇게 입력을 해 보세요. 귀속 기간을 8월부터 8월로 지급 기간도 똑같이 8월부터 8월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원천징수한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메뉴에 가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 맨 근로소득관리 맨 아래에 있죠. 거기 클릭하시고 귀속 8월부터 8월까지 지급기간도 8월부터 8월까지로 정기신고로 엔터 쳐주시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만 지금 내역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가지 소득이 쭉 있는데 법인세까지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근로소득 내역에서도 보면은요. A01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입니다. 4명 총 지급액이 1,480만원, 소득세가 169,100원 나와 있죠. 네. 여러분의 그 교재 301페이지 내용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A02에 중도 퇴사자 1명에 총 지급액 3,120만원, 그리고 소득세는 마이너스 458010, 예, 맞죠. 그래서 A10 가감계에는 5명의 금액이 총 지급액은 이렇고 소득세는 마이너스 288910, 소득세가 마이너스 288910이라는 것은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중도 퇴사자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30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 팁을 읽어보겠습니다. 총 지급액란에 식대와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로 포함하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급액란의 비과세 항목 중에서 육아수당이나 식대는 포함이 돼요, 거기에. 그런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총 지급액란의 비과세 중에서 빠진다 이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미제출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미제출이라는 말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총 지급액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도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연말정산 메뉴에 가서 하지 않고 아까 급여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중도정산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정산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작성을 하는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302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급여자료 입력인데요. 이번 급여자료 입력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일반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의 급여자료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필요 지식을 보겠습니다. 1급, 시급제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자,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 요 두 메뉴입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그 밑에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요 두 가지 메뉴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은 그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두 메뉴가 어디든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의 소득세 계산 구조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2론 때 공부했어요. 일용직 사원의 총 급여에서 하루에 15만 원씩 소득공제를 적용하죠.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최저세율 6%를 곱하기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55%의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산출세액의 55%. 이것이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예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일용직 사원 등록. 부서는 우리가 부서 등록을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 등록은 비워놓겠습니다만은 재무회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 부서 등록은 인원관리에 필요한 것이니까 재무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급여 형태에서는 시급직과 1급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시급직은 시간당 얼마로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 사원을 말하는 거고 1급직은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1급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매일 지급하는 방식인지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될 텐데요. 이 차이는 뭐냐?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소득세 산출이 1,000원 미만일 경우는 산출을 안 해요. 소액 부징수가 적용이 되는데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라도 소득세가 산출이 돼서 과세가 됩니다. 대개는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루만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지급. 모아서 일주일씩 또는 5일씩 모아서 지급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단위 지급입니다. 다음에 3번 원천이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금 전에 우리 8월분 작성했죠. 그것과 똑같은 작업이에요. 일용직 근로자 거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도 조금 전에 그 메뉴, 똑같은 메뉴에 같이 포함돼서 작성이 됩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볼게요. 관리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에게 1급 20만원으로 12월분 근무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날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급 방식이죠.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자, 사원번호, 주민번호, 입사날짜, 주소 생략하고 요 사항을 가지고요. 우선 사원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인사급여에 가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자, 비슷하죠? 일반 근로자의 사원 등록 메뉴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코드 7001 사원명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 850327 2000009 입사날짜 2024-1201 2024-1201 퇴사 날짜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고요. 주소 생략. 일용직 근로자는 부양가족 이런 거 등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것만, 사원 개인적인 것만 등록을 합니다. 자, 주소 생략을 했으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기. 여기 급여사항 등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일 지급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1급인지 시급인지 이런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급여 지급 방식은 1번 선택해가지고 일정 기간 지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정상급여에 급여 유형이 1급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 정상급여에다가 거기 보시면은 일당이 얼마다고 나와 있었느냐? 20만 원이라고 1급 20만 원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200000. 관리부 직원이잖아요. 관리부 직원이면은요, 밑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13번과 14번이 중요하고요. 꼭 13번, 14번 일정 기간이냐 매일 지급이냐 하고 또 1급이냐 시급이냐 정상급여가 얼마냐 요거 등록하는 거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있을 때는 여기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하고 부서하고 좀 관련 있는 게 개정 과목이거든요. 관리부다 그러면 800번대 급여. 급여가 아니라 잡급. 800번대 잡급. 생산부다 그러면 500번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개정 과목을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입력을 해보세요. 자, 잡급을 눌러보면 507하고 807이 아니요 805가 있죠. 805번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도록 805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부서를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20번은 거의 생략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관리부 일용직이라고 해서 800번대 잡급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생산부 일용직이다 했으면 500번대 잡급을 개정 과목으로 설정하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 일용직의 사원 등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코드하고 주민등록번호 입사 날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13번과 14번입니다. 급여 지급 방법과 정상급여,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누구든지 다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 이쪽으로 가세요. 일용직 급여 입력, 여기가 사원 등록 탭이었고 그 바로 옆에가 일용직 급여 입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넘어오셔가지고 귀속 연월일을 12월로 여기를 바꿔요. 12월. 그리고 지급도 12월로 바꿔요. 12월. 부서는 등록을 안 했으므로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은 밑에 신민경이라는 사원명이 나타나는데 이 신민경을 클릭하고 총 일수가 15일간 일을 했잖아요. 12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서 그 근무라는 여기 출석부처럼 이렇게 근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1일 날부터 15일 날까지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마우스를 여기 클릭을 하면 이게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급여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15일치는 안 나오고 많아야 한 5일 정도 나옵니다. 해당 날짜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해주고 나면요, 밑에 합계에 최종 근무일 며칠, 지급액 합계 얼마, 고용보험 합계 얼마,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얼마, 이렇게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 줄 알면 여러분이 일용직 사원의 급여 계산 문제 나오면 다 할 수 있게 돼요. 자, 12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면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거기 원천징수한 내용이 같이 작성이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셔서 귀속 12월 8월 거는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네, 귀속 기간 12월, 지급 기간 12월부터 12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해서 작성해 보시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8월 거는 근로소득의 일용근로 A03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월은 간이세액 A01이 일반 근로자예요. 3명에 2천만원, 소득세 74만 1,140원. A03이 일용근로입니다. 1명 300만원에 소득세 2만 250원. 그래서 소득세 합계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거는 8월 달에 환급을 받는 걸 우리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8월 달에 조정된 환급세액 이걸 빼면 12월에 납부해야 될 세액은 요만큼이다. 472, 480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8월달 작성하고 나서 9월달 작성 안 하고 12월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전월 미환급이 이게 8월 것이 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30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림과 똑같죠? 네. 앞으로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이나 또는 급여자료 입력은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연습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이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반 근로자가 한 달 나왔으면 그 다음 달은 일용직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정도로 일반 근로자의 급여 계산과 일용직 사원의 급여 계산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